델리, 뭐 이란의 페르세폴리스, 거기는 일단 같이 갔었는데 뭐 그런 데까지 그냥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이 디지털 문화유산 보건 분야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그런 문화유산 부분과 최근에도 이제 많이 플랫폼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HMB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그런 얘기를 아주 재밌게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연사분이신 박준호 연구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으니까 교수님도 방금 또 이란 얘기가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강의 내용에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은 오늘은 제가 특강 연사로 왔었지만 7년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제2의 고향, 친정 같은 곳인데 석 달 전에 노 교수님께서 요청하셨을 때 되게 만남이 되셨고요. 제가 하는 분야는 주로 문화유산 쪽인데 오늘 여기 계신 석박사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되게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고 CT 자체가 되게 그 용광도처럼 다양한 분야와 환경과 그런 전공의 집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강연은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 교양일 수도 있지만 또 가상현실일 수도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 앞으로 뭐 석박사 논문을 쓰든 어떤 연구의 필드를 가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가상현실로. 예. 먼저 7년사인데 노 교수님께서 10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저희 CT대학원 2005년 4월에 첫선을 했는데 그때부터 헤리티지,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2007년부터 물론 2006년도 있고 2011년, 12년도 있는데 그때 그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초대 원장님이신 원광희 교수님 있을 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이런 대표적인 리스트를 한번 뽑았는데 제가 핵심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해초의 왕어천축국전이라는 원전인데요. 그걸 따라서 저희 그 문화기술대학원 석사 학생분들과 한 뭐 10명 정도 팀을 이뤄가지고 해초의 길을 따라서 물론 1300년 전에 왕어천축국전에 있는 저 해초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50개국을 영화한 해초여행을 콘텐츠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왕어천축국전은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쉽게 사보실 수 있는데요. 저기 그 경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란까지 갔던 실제 왕어천축국전의 해초 승리의 기록을 바탕으로 그 루트를 디지털 콘텐츠화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북수궁에서 해초 스님이 유물을 하나도 안 남겼는데 그걸 가지고 디지털 전시를 수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얼마 전에 이란이 금수저 체제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계도 긴밀해지고 서방과도 화해하고 이런 분위기도 앞으로 이란 경제도 되게 활성화가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데요. 무려 2008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년 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페르시아인데요. 여러분들 그 이란의 옛날 이름이 지금 이란이 아니라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로마 이전에 서양을 주름잡았던 대제국. 그 페르시아 전시가 2008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는데 박물관 측에서 페르시아 전시 왔는데 사람들이 유물 가지고는 페르시아의 어떤 웅장함이나 그런 문화를 보기 좀 힘들다. 그래서 이란 현지 가서 옛날에 페르시아 군터, 우리나라에서 경복궁 같은 거죠. 그거를 복원을 해서 좀 보여달라 해서 한번 보시면요. 예, 8년 전에 그 무시무시한 이란 갔습니다. 가서 저희가 테헤란으로 가서 요 밑에 요 페르세폴리스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교수님 뒷모습 보이시는데 어쨌든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페르세폴리스 유적에서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그 문화기술대학 학생들과 노 교수님하고 저희 팀들이 촬영 작업을 했습니다. 예, 교수님 이거 기억나시나요? 사실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이게 2008년이니까 교수님 9년 전에 모습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김탁한 교수님 지금은 안 계시는데요. 카이스트
보내주셨고, 그 뒤쪽에 보이는 게 유적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실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일주일 동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페르세폴리스라는 궁전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세 전시가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형 스크린 설치해서 현장에 그걸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컴퓨터 그래픽을 입혀가지고 전시했는데, 이때 이 전시를 안 보신 분들은 좀 억울한 게, 이때 유물이 와서 하고 특별전이기 때문에 끝나고 유물은 이 안으로 가버리고, 영상 콘텐츠는 뭐 더 이상 개봉하지 않고, 어쨌든 가장 그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했던 많은 디지털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성과도 있었고 가장 멀리까지 나왔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2008년에 언론에서도 페르시아 문화를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 이때 조명했다는 많은 그 조명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카이스트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2008년도 페르세폴리스 끝나고 여러분들 많이 가셨던 석굴암을 이걸 또 디지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때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카이스트 석사 학생분들 한 10명 정도가 2달 동안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실제 여기 선생님들 석굴암 들어가시는 분 아마 없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때 그 대학원생들하고 저희 연구진하고 일주일 동안 석굴암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시 땡 되면 글라게이션 다 빠지고, 그럼 저희는 저녁을 먹고 들어가서 작업을 다음 날까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페르시아 전시도 하고 석굴암 관련된 전시도 해서 당시 문화기술대학원에 의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것 역시 신라 조각전인데, 신라 조각의 메인이 뭐냐? 석굴암이다. 그래갖고 저희가 문화기술대학원 실제 석굴암을 2K로 촬영하고 디지털 복원 영상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해외 프로젝트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또 원광일 교수님 있을 때, 지금도 계시지만 이 베트남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베트남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많은데 여러분 사실 베트남 전쟁 동안 많이 파괴돼서 저희 쪽에 진짜 베트남 전문분들이 카이스트 오셔가지고 그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좀 실제 복원하기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디지털 복원을 좀 해달라. 그래서 다음 보시면요. 예, 여기 베트남 수도가 지금 하노이인데요. 후에라고 우리나라 치면 경주 정도 되는데 100년 전에 수도는 하노이가 아니고 후에라는 베트남 중부 지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딱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생긴 이런 왕궁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문화기술대학원에 전체 갖고 있는 스캐너 장비를 가지고 가서 현재 남아있는 유적지를 스캔하고 없는 부분은 페르세폴리스처럼 디지털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치면 경복궁 같은 그런 건물인데, 보시면 문이 하나 있고요. 뒤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뒤에는 다 숲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뭐 왕궁터가 넓은데 왜 다 숲이냐? 60년대 그 베트공이 여기를 점령해서 미군이 습격을 해갖고 건물 2개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다. 아, 왜 복원 아직 안 하세요? 돈이 없다. 그래서 실제 복원을 이 80동의 건물을 지금 베트남의 경제사정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디지털 복원 영상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렇게 이 앞에 한번 앞으로 돌아가 주시겠습니다. 비포 다음 애프터.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문화기술대학원 학생들과 교수님들하고 또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베트남 학자들하고 같이 2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00년 전에 존재했지만 베트남 전쟁이 없어져 이 모든 건물들을 다 복원을 해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현재 있는 건물 3D 스캔 작업을 했고요. 다음. 그래서 당시 그 삼성전자에서 9천만 원짜리 TV를 기증을 해서 이 유적지 안에 초대형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거기 현재 남아있는 옛날에 이 베트남의 왕궁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했고요.
이 설치가 2008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한 8년 지났는데 최근에도 여기 관광객 갔다 온 분이 전화가 오더니 아직도 저거 잘 돌아갑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다시 가고 싶은데요. 어쨌든 실제 복원 작업을 해서 서비스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팜플렛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다음 보시면 베트남 사람들이 원래 자기 걸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기술적이거나 이런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가서 작업을 했고 이거는 그 베트남 국민들이 보면서 지금은 파괴돼서 없는데 100년 전 자기 조상들이 만든 영화로 왔던 이런 어떤 베트남 왕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베트남 프로젝트. 그 밖에 또 베트남 정부에서 또 문화기술대학원에 감사 편지가 와가지고 더해달라 해서 그 당시에 다음 그 아바타가 2010년 3D 입체 개봉하기 전에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실제 베트남의 엑스트라를 적용해서 다음 보시죠. 네, 이건 남아있는 그 걔네들 우리 지금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을 3D 스캔하고 다음 다큐멘터리 베트남 역사상 첫 입체 영상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실제 하는 그리고 이때는 그 2008년에 석사과정이었던 최양현 씨라고 그 여기서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고 지금은 파라노이 필름이라는 대표를 있었는데 이때 그 대학원 학생이 주도했던 프로젝트. 그래서 뭐 황성에 이렇게 베트남 전쟁으로 파괴됐는데 저렇게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이렇게 복원 작업을 했다. 이런 조망들이 되게 많았고요. 2008년에는 페르시아가 됐든 베트남이 됐든 되게 이런 해외 문화유산 복원으로 많은 조망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 어디까지 갔을까 따져봤는데 결국은 북한까지 2008년에 작업했는데 그러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북한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끝난 육룡이 나르샤 잘 보셨죠? 육룡이 나르샤 보면 맨날 만원대 막 나오는데 여기가 만원대 고려 왕궁탑 만원대 다 보시죠. 그래서 만월대가 그 조선 왕조 세우고 나서 불타 없어지고 저기 터만 남아가지고 북한 학자들과 같이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이 유적지 터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궁터죠. 그거를 3D 스캔 작업을 하면서 어떤 그 고고학자들과 협업하는 이런 문복학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육룡이 나르샤 무대에 있던 만월대를 가슴 복원하고 이거는 좀 북한 사람들하고 기념 촬영했던 사진인데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월대도 이렇게 디지털 복원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이때 또 숭례문이 불이 나서 이때 아마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그때 계셨을 텐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다음 보시죠. 다음 봐봐. 그때 2008년대 대학원생인데 숭례에 불이 났는데 이걸 언젠가는 복구를 해야 됐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해외에서 저희가 뭐 그런 3D 스캔 작업을 많이 하니까 불나고 파괴됐던 요 지금 그 숭례문 현재 모습을 기록을 해달라. 그래서 불탄 숭례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흘 동안 요 그 숭례문 화재 현장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 부서진 모습, 좀 불난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전에 숭례문이 다시 오픈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때 문화기술대학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작업했던 것이 숭례문 오픈할 때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숭례문 3D 스캔이 있어 가능했다. 뭐 이런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굴암은요 2008년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요청이 있어서 2011년에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계셨던 분들은 이따가 졸업해 나갔는데 2011년에 새로 입학하신 분들이 또 해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학생들 시간 차는 있지만 두 차례 총 20명이 석굴암 프로젝트 때문에 석굴암을 경험하고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근데 왜 또 요청을 하게 됐나요?
2008년에는 교수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니까 스캔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건 스캔 플러스 영상이고, 이때는 제가 사는, 교수님이 사는 세종시에 2020년에 박물관을 지니까 이 아카이빙 작업을 제대로 해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 세계 최초의 세종시 디지털 문화유산 박물관에 쓰면 원서스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 발주처가 다르고 용도가 다릅니다.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굴암이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는 석굴암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다양한 모습을 좀 보고 있고요. 자, 네, 이런 돈 모양이 되어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석굴암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사진이고, 예, 뒷모습 보고 계시고요. 다음 쭉 넘어가게. 다양한 스냅 사진입니다. 다음 쭉. 요 앞에요. 요 앞으로. 자, 석굴암을 다 가셨는데 아마 이게 유리문을 제가 찍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나 이거 관련된 학자분들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문화재청에서 할 때는 나중에 이게 다양한 소스로 어떤 디지털 전시를 해서 필요하니까 2008년하고는 다르게 이 전체를 완벽하게 아카이빙을 해달라고. 지금 되게 중요한 게 2008년에는 스캔 작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전시 콘텐츠를 위해서 한 거고, 2011년에 다시 카이스트 문화기술적으로 여기 왔을 때 이거를 완벽하게 아카이빙을 해서 입체 영상이 됐든 모바일이 됐든 홀로그램이 됐든 HMD가 됐든 훗날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다양한 용도에 활용하자. 왜냐하면 석굴암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석굴암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첨단 미디어를 가지고 석굴암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원천적인 데이터, 그것도 짝퉁 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석굴암을 똑같이 디지털화했던 진본 데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넘어가요. 그때 문화기술대원 당시 장비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2008년에 들어갔던 분이 또 2011년에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졸업하고 나가신 경우도 있고. 근데 한번 석굴암을 해서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3m짜리 특수 사다리를 준비한다든가. 석굴암이 작다고 하는데 누가 석굴암이 작다고 합니까? 이 같이 갔던 분이 키가 저보다 큰데 한 1m 90이 되는데 2000인 발바닥보다 1m 못하거든요. 여기 이 머리가 까지 6m고요. 꼭대기 천장이 9m입니다. 밖에서 보면 작은데 막상 들어가면 엄청난 큰 대부분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보시면 문화기술대원 장비 가지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포즈로 일주일 동안 약 48시간 동안 석굴암에 있는 48개의 조각상, 건축, 인양 아주 정밀하게 담아서 보시다시피 다음 보시면 각 오브젝트마다 가지고 정확한 매핑, 그래픽 데이터가 넣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아주 되게 지금 화면 캡처로 보고 계시는데 다 넘어가면요. 이런 데이터가 가고요. 쭉 보겠습니다. 예, 도면까지 디지털 도면으로 떴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되게 부정확한 거를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도면까지 잡아보셨겠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뭐 심유 간호사의 어떤 데이터 넘어가고요. 예,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메타 데이터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밀 데이터라는 9GB, 광대역 스캔 데이터는 5GB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D 모델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세종시에 7년 후에 박물관이 생기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저쪽 그 세종시 청사 쪽에 오면 지금 그 세종시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관이라고 석굴암을 3D 입체 영상을 만든 전시실을 만들어놔서 지금도 가서 하루에 4-5번씩 저 상영이 가능한데요. 그때 2012년 스캔을 하고 야, 그 스캔만 하면 어떡할까? 눈에 좀 보이게 하자. 그래서 한 30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입체 영상관을 만들었어요. 지금 내부 이렇게 되고요. 이건
영상 모습을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다음. 네, 다음. 이런 식으로 입체 영상의 컷을 제가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스톱. 예. 그래서 석굴암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도 하고, 그다음 세종시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관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 20석굴을 만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 전시하다 보니까 2013년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신라 특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트로폴리탄 관장이 우리나라 와서 유물을 보더니 석굴암을 보고 감격을 해서 석굴암을 메트로폴리탄에서 맞습니다. 여기 전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석굴암을 경주에서 돌을 365개를 떼다가 뉴욕으로 공수할 수는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쪽에 그 2010년 스캔 데이터가 있고 입체 영상도 만들었더라. 그래서 1m 미만의 유물은 공수해서 메트로폴리탄 전시를 하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석굴암은 돌로 떼서 오반이 불가능하니 2013년에 화든 UHD였습니다. UHD였는데요. UHD로 전시를 해서 비록 석굴암 현장은 아니지만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석굴암의 느낌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아마 많이들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보시면 입구에 신라라고 써있습니다. 특별전면 딱 보면 이게 중국의 일본이에요. 근데 여기 코리아 킹덤에서 한국에 그 무슨 전시가 있구나. 미국인들은 신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자, 신라의 대표적인 이런 그 금동 미국국사의 관광 사회상은 패키지 해가지고 비행기에 실어서 뉴욕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고요. 신라라고 해서 메트로폴리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는 1층에 특별 전시를 해서 석 달 동안 23만의 뉴욕 시민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그 여러분들 대중원 신라의 큰 고문 느낌도 프로젝션을 통해서 전시를 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6개월 동안 UHD 작업을 했습니다. 그냥 데이터도 워낙 무겁고 또 그때 막 출시된 삼성 UHTV하고 투님도 하고 해서 이건 지금 한국에서 연구실인데요. 이렇게 막 붙여보고 석굴암하고 UHD하고 붙여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작업을 한 끝에 다음 보시죠. 네, 한쪽에는 이렇게 유물이 있고요. 한쪽에는 텔레비전을 설치했는데 당시 그 3,500만 원짜리 삼성전자 85인치 초거대형 TV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네, 다음. 쭉 보시겠습니다. 다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라 유물을 쭉 보고요. 맨 마지막 편에 와서 이런 식으로 저 박기문 장관님도 오셔가지고 보셨는데 85인치 UHD TV에 한 10명, 20명이 앉아서 저런 식으로 그 석굴암의 어떤 뚜렷한 재질, 그러니까 그 화면과 맵핑을 거의 일치시켜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되게 포토리얼리스트가 석굴암을 영어 버전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013년 10월 3일 개봉을 해서 2014년까지 전시를 했고요. 이거는 한 100여 점의 신라 유물이 있고 맨 마지막 코너에 석굴암 돌을 따로 설치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는 신라전의 우수장을 조명할 뿐만 아니라 다음 보시죠. 석굴암 UHD에 대해서도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못했는데 얘네들은 이거를 UHD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디지털 애니메이션이라고 뉴욕타임즈에 했는데 이걸 보면 사람들은 진짜 한국의 경주에 있는 석굴암을 정말 보고 싶을 것이다. 뭐 이렇게 UHD 석굴암을 보고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석굴암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아카이빙 작업을 했고요. 국내 전시도 했고 뉴욕 전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면 HMV가 오큘러스가 나오고 등장했는데 그러면 자 UHD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기술을 접근했습니다. 2014년에 뉴욕 전시가 끝나고 그러면 뉴욕 전시의 한계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석굴암을 봐서 UHD 해상도에 석굴암의 어떤 정밀함과 돌의 디테일을 볼 수 있지만 석굴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유리문에 막혀서 못 들어가니까 다른 테크놀로지로 조금 더 그걸 극복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석굴암 있습니다. 1년에 450만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소수의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버추얼로 보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 HMD 현재 가용했던 기술에 컨텐츠를 입혀서 more immersive라고 했는데요. 이런 걸 한번 꾸며보죠. 디스플레이는 그때 막 2013년 24일 나왔던 오큘러스 리프트 1, 2 이번 올해 3 버전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2 버전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기존의 HMD 눈앞인데 이게 360도로 설정하시죠. 하드웨어 시스템입니다. 보시다시피 오큘러스 리프트가 6대가 있고 그때 당시 옴니가 아직 수입이 안 돼가지고 옴니가 들어오지 못했고요. 무선 PC 붙여가지고 다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관객들이 옴니 트레드밀 비슷한 데 가서 쓰고 체험하십니다. 다음 보시죠. 넘어가시죠. 작년에 경주 엑스포가 8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2008년, 2011년 이때를 위해서 튼실한 마케팅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VR은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무거운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에디팅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석굴암의 어떤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구성하고 석굴암 진입하기도 하고 여기 본 석굴암 VR에서의 하이라이트를 캡처를 했습니다. 이걸 보시려면 수도권에서 보기 힘들고요. 경주에 내려가서 아직도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모션 인터랙티브 기술을 넣고요. 인터랙티브를 되게 강화시켰습니다. 전시를 작년에 8월에 오픈했습니다. 여기가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입니다. 고문단지에 있는데 저쪽에 보시면 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석굴암 인테리어 비슷하게 전시관을 꾸며놨습니다. 가면 석굴암 HMD Virtual Travel Experience Hall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HMD로 즐기는 싱크로드 문화에서는 하면 석굴암 체험관 지금도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술을 썼다 설명하고 그래서 가자마자 HMD를 쓰는 게 아니고요. 가서 좀 기다리면서 이런 판넬도 좀 보고 석굴암 관련된 영상도 보고 웨이팅 공간이 있어서 석굴암에 대한 기본 지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본 전시장이고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때문에 8대만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고 러닝 타임은 5분 정도 됩니다. 저 장비는 오큘러스 리프트 2 장비를 썼고요. 그 현장의 생생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저희가 준비했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부처님은 사실 진짜 석굴암에서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배하는 부처님이 아니고 사이버스페이스의 부처님인데 맨 마지막에 본전불이 이게 딱 나온 라스트 씬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게 한중일 프랑스어 4개 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아줌마지만 유커들이 많이 왔는데 중국 사람들은 독실한 불교 신자가 많은데 우리 한국 아줌마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도 중국어 버전 듣다가 맨 마지막에 본전불이 나오면 다 이렇게 해서 진짜 부처님이 아닌데요 하는데 이게 되게 저도 시설을 잘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좀 리얼하다는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석굴암 HMD가는 우리나라 HMD가 우리나라 FPS라든지 다양한 있었는데 이렇게 작년에 상설 전시관 HMD로는 경주 엑스포가 첫 번째였고요. 근데 다만 이때 아쉬웠던 게 엑스포를 하면 보통 석 달 동안 100만, 한 200만 정도 오는데 HMD가 되게 이머시브하고 몰입성은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당 한 명밖에 볼 수 없는 게 이게 VR의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한 50대, 100대, 200대 깔아놓으려고 했는데 사실 한 대 까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8대 깔았어요. 막상 운영할 때 줄 서는 사람들이 많고 HMD가 러닝타임 5분이라고 하지만 쓰고 그냥 계속 있으면 VR이라서 갔다 사실 러닝타임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전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소화를 못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8대가 아니라 50대. 얼마 전에 삼성전자 스페인 월드 컨그레스 보니까 5,000대 깔았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8대밖에 없는데 숫자를 늘리던가 아니면 VR을 집단적으로 팀 VR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던가 이게 앞에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예.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이렇게 옴니 트레드밀처럼 제자리 걸음형 VR이 있고요. 최근에 상해에 VR 테마파크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테마파크에서 저는 이게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혹은 에버랜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50평 규모의 시스템 해놓고 HMD 쓰고 총 들고 슈팅하는 VR 가지고 그냥 테마파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중소형 테마파크, VR 테마파크가 많이 생길 거고요. 석굴암이 초기 형태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지금 연구하고 있는 석굴암은 걷는 석굴암입니다. 자, 석굴암 들어갔어요. 제자리 걸음합니다. 물론 자기가 걷는 대로 석굴암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영상이랑 이거랑 연동이 될 수는 있지만 좀 약합니다. 석굴암 제가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고 만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VR은 물론 트레드밀의 한계가 있지만 자 그러면 걷는 석굴암을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시죠. 이 주인공은 접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쓴 사람만 석굴암은 제가 돌아다니겠습니다.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 예, 아마 짐작들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종래 제자리 걸면 트레드밀 VR도 나름대로 시장이 있고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얼마 전에 HTC 바이브도 발매가 됐다고 하는데 그건 이렇게 유선으로 이렇게 워킹 가능한 그런 형태의 디스플레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금 보신 것처럼 트레드밀처럼 제자리 걸으면 VR도 물론 필요하지만 좀 더 실내형 테마파크가 되려면 실제 공간에 걷는 어떤 VR 테마파크에서 지향하는 그런 기술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굴암을 내부를 걸어야 한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HTC 바이브처럼 유선이 아닙니다. 오큘러스 리프트처럼 유선이 아닙니다. 선을 밟고 걸면 정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불편하고. 그래서 기어 VR 원입니다. 거기다가 카메라를 달고 가상의 오브젝트를 제가 보고 있는 워킹형 VR을 제가 구현하고 있습니다. 석굴암은 아카이빙도 시작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더 어떤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더 원소스는 하나지만 더 최신 기술을 계속 접목해서 발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런 거 보셨고요. 그래서 작년에 2015년에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아마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헤리티지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석굴암 작업을 했던 과정과 결과물과 전시까지 싹 다 정리를 해서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은택 교수님도 문화기술대학원에서도 한 이종호 박사까지 포함해서 한 4-5분 와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석굴암 관련해가지고 방금 보셨던 스페인 학회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학회의 석굴암 디지털 작업을 가지고 다양하게 증강해준 학회라든지 VSMM이라든지 그 논문의 실제를 발표했고요.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석굴암 발표를 하면은 기술에 대한 것보다 한국에도 석굴암 같은 문화재가 있었냐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 문화재가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구나. 심지어 메트로폴리탄의 그 관객들 쫓아가서 물어보면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UHDT가 너무 선명해서 진짜 불쌍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국이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데 이런 대단한 문화재가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HMD 가지고 석굴암에 적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작년에 잠깐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신라만 HMD를 적용한 게 아니라 만월 때도 HMD를 적용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융룡이 나르차코는 옛날 거기 이방원이 만월 때 칼 맞는다 이런 얘기 있는데 고려 왕국 만월 때고요. 개성입니다. 작년 10월 2일 날 촬영을 했습니다. 이걸 옛날 디전 하고 현재 건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흥건적이 쳐들어와서 다 불을 질러서 경복궁처럼 남아있는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롯데월드 가시면 롯데월드 민속관에서 미니어처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모형을 보니까 거의 조선의 왕궁의 경복궁과 필적할 만한 어마어마한 궁궐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가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요거는 2008년에 만월 때 발굴했을 때 찍은 사진, 지금도 9년 전 사진입니다.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인증샷 접니다. 제가 여기 있고요. 여기 오가연 교수님 있고 또 두 차례 8년 전에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
문화문질에 끝나고 나서 반짝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고려왕국 만월대 특별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만월대가요. 여기 보시면 신해안정, 김일성 수령을 다음같이 교시하세요. 이런 빨간 글자가 있는데 북한에서도 되게 관심을 보시면 2012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작년에 경복궁 옆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월대 특별전을 했는데요. 근데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전시하면 페르시아 유물만 봐가지고 페르시아 현장의 로케이션 감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이 만월대 전시를 하면 만월대 발굴했던 깨진 기와적 유리 물론 그것도 국악적으로 가치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반 관람객들은 만월대의 기와 포편 보고 이 고려 왕궁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안이라고 들어가던 게 만월대를 걷다라는 컨셉으로 북에 가서 만월대를 360도 촬영을 해서 만월대를 실제 가지 않더라도 광화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월대를 체험시키자 이런 컨셉을 문태 교수님 페이스북 가니까 여기 오셔서 이거 봤던 후기를 올려주시면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래서 자 저기 보시면 꼬마가 HMD를 쓰고 있는데 개성이 서울에서 멀지 않습니다. 차로 50분만 달리면 서울에서 개성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단했다. 이데올리 때문에 못 가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런 만월대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 물론 북한에 가서 실사 촬영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월대를 체험시키는 이런 HMD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아깝게 전시가 딱 20일만 안 해서 지금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just took that virtual reality trip, man, and it's like stepping into a time machine because instead of looking at a flat picture on the wall, you put this on and you're actually there. Thank you so much. 자, 이거 뭐냐면요. 방금 그 미국인이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옆에 경복궁이 있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옵니다. 어떻게 미국 사람이 딱 와가지고 제가 만월대 분단 딱 설명을 해줘서 HMD를 딱 씌웠는데 미국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은 알지만 고려 왕국은 고려 모르거든요. 한국 역사 쭉 설명해주고 당신이 보는 게 지금 DMZ에서 넘어있는 옛날에 한반도의 중심이 서울이 아니라 개성이었을 때 그 왕궁터를 보는 겁니다라고 씌워주고 그 다음에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아까 주로 버추얼 리얼리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자, 이거는 20일 동안 48,000의 서울 시민들이 봤습니다. 이것도 석굴암처럼 8대 설치해서 만월대 직접 가서 국의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한 걸 여기다 넣어서 만월대의 입구부터 쭉 올라가면서 권역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다만 전시가 끝나서 이걸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 문화의 대표 주제인 석굴암을 HMD VR로 만들고 전시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신라가 아니라 또 한 단계 떼어가지고 고려를 했고, 근데 아직 그 문화유산의 VR을 적용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예, 이제 조금 분위기를 좀 상기시켰습니다. 석굴암만 할 거냐, 만원대만 할 거냐, 디지털 헤리티지 범위는 한국사를 좀 넘어서야 될 필요가 있고요. 8년 전에 노 교수님 모시고 이란에 가서 2500년 전에 페르시아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 외연을 좀 넓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문화재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인디언 문화재에 대한 작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문화재 작업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998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미켈란젤로 프로젝트라고 다비드상을 3D 스캔했던 아주 성공적인 프로젝트에서 되게 시그라프에서 전시도 하고 논문도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다비드상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태리 문화재지 미국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앞단에는 석굴암 작업을 10년 이상 했고요. 앞으로는 영역을 좀 확대해서 서양으로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문화재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죠. 이걸 이렇게 갖고 온 거는요. 중국, 일본, 인도까지 카이스트 있을 때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그 석굴암만큼 되게 걸작인 예술 작품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왼쪽에 석굴암을 동양 최고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썼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바티칸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건작 성 시스테나 성당입니다. 오늘 얘기의 거의 70%를 석굴암에 할애를 했고 지금 저거를 갖고 온 이유는요. 현재 지금 올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VR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동양에는 동양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인 석굴암이라는 문화재가 있었고요. 서양에도 물론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그 서양 역사 5,000년 동안 뭐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지만 괴테가 이 성시스테나 성당 벽화를 보고 인간의 한계성을 이만큼 잘 초국하는 인간의 한계성이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극찬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동양과 서양을 했고요. 석굴암은 보셨던 것을 갖고 자 이번에는 미켈란젤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 프로젝트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저 석굴암은 재작년에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7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석굴암 HMVR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성시스테나 성당, 즉 미켈란젤로의 독작품 이 회화를 VR로 만드는 것은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융복한 콘텐츠 사업 일을 받아서 올해 이 미켈란젤로 VR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티칸입니다. 혹시 그 여기 성시스테나 성당을 갔다 오신 분 있으신지? 예. 가셨어요? 그럼 저기 이거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요? 사람이 너무 많다면 이렇게 많았나 보죠? 저는 되게 빽빽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주옥이랑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궁중 청자벽화는 미켈란젤로가 꼭대기 그려가지고 재보니까 20m라서 가서 이렇게 봐서 다들 목 디스크 걸리고 왔다고 하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진짜 위에 있어서 위로 올려보면서 봤고 예, 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자세히 생각이 네. 있게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VR 도입해서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해보자고. 미켈란젤로도 4년 동안 그리면서 온갖 질병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물감이 막 얼굴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면화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기 있으면 비계 설치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3년 6개월을 꼬박 그려서 저 60장의 성시태나 성당국을 다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괴테가 인간의 한계를 촉하는 작품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 그 저기 코멘트 감사해요. 제 이거 저기 모네전 자, 이따가 질문 잘하신 분 제가 4개 남았거든요.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질문, 저도 많이 공부했던 질문 주시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자, VR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VR이 아니라 VR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펑션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렸는데 500년 지났는데 앞으로 500년 사람들도 계속 가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그 의도가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몬트리올에서 이 앞에 보시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보시면 이거는 현재 바티칸에 있는 성시태나 성당이고요. 이거는 지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켈란젤로 전시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사진에 포켓로 찍어가지고 시사축을 인쇄를 해요. 그러면 관람객들이 보신 것처럼 이게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게까지는 했습니다. 까지는 했는데 찍어서 실사 스캔 프린트해서 붙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공중부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현지 가면 사각닥도 올라가서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K 소스를 받아서 이거를 내려와서 이렇게 배열한다든지 천지창조의 디테일을 360도 체감형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495명이 등장하는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미켈란젤 벽화를 어느 뷰에서 어느 각도에서 자유자재로 관람할 수 있다. 최근에 그 회화를 VR로 만든 2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빈센트 반 고흐라고 고흐가 그린 이 그림을 HMD 쓰고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는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액자를 보고 있다가 그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림 들어가서 이렇게 쫙 봐가지고 이 그림에 있는 공간이 3차원 의자로 앉아있던가 당구장에 있던가 이렇게 안에 있는 내부 공간을 3차원으로만 해놨지 그 이상의 어떤 인터랙션은 없어요. 물론 그 본 사람들도 와 내가 드디어 고흐의 그림 속 들어갔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 2월 달에 미국의 한 박물관에서 살바도르 달리를 HMD를 만들어서 달리의 추상화 안으로 쓱 들어가는 그런 HMD 콘텐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HMD 가지고 회화하고 접목되는 건요. 빈센트 반 고흐 하나, 살바도르 달리 둘이 밖에 없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술적으로 좀 뛰어넘자. 그래서 자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알파고 이세돌을 갖다 붙이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기존의 VR이 일반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석굴암도 인터랙티브가 조금 비약하고 그냥 쑥 들어가서 쑥 보고 나와서 미켈란젤로가 이 벽화를 그렸을 때 교황하고 2가지 쇼부를 쳤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금을 달라. 성금 줄 때까지는 안 그린다. 좋아. 성금을 줬습니다. 500년. 그리고 내가 4년 동안 이 시스테나 벽화를 그릴 동안 와서 보지 마라. 완성되면 봐라. 이렇게 계속 4년 동안 발주처가 돈도 다 이미 지불했는데 와서 컨닝을 못했어요. 공개할 때 와.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벽화를 그렸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높아서 볼 수 없는 근접하게 보는 것만 하기는 VR 조명하기 너무 좀 가까워서 교황을 컨닝하지 못한 미켈란젤로가 한참 그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타이머시 타고 들어가서 바라보자.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당신은
하루에 빵하고 포도주만 안 먹고 12시간 그렸다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벽화를 그렸습니다고 물어보자. 그러면 미켈란젤로가 이러고 있다가 답을 할 것이다. 그럼 사실 근데 아직까지 VR이 이 알파고처럼 그 인공지능이는까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미켈란젤로에 많은 빅데이터가 들어가고 알고리즘이 필요하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대화형 인터랙티브 VR.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고흐가 이렇게 안에 앉아 있긴 하지만 말을 걸거나 서로 상호작용은 없어요. 그냥 오브젝트로 고흐가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리는 지나가다가 고흐의 얼굴 보고 지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아직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여기까지 받쳐주지 못해서 여기 도입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제한적인 선택형으로 그 미켈란젤로가 성시스타 성당 벽화를 그리고 있을 때의 모습을 500년 전 안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컨셉으로 더 이상은 기술적 한계 때문에 좀 무리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피렌체 가면 사실 미켈란젤로는 그림보다는 조각상으로 더 유명합니다. 저게 9.2m의 다비드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셨을 때 이 다비드도 같이 보셨습니까? 바티칸의 시스템의 벽화만 보셨습니까? 한 장 더 드려야 되겠네요. 이거 크기가 어땠나요? 보셨을 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엄청 컸나요? 근데 혹시 다비드가 여기 왼손 들고 있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아시면 한 장 더인데 돌팔매입니다. 지금 다비드가 이 상태가 골리앗하고 싸우기 직전의 모습. 물론 바디나 이런 게 사실 팔레스타인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청년의 모습은 아니고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막 돌팔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정수를 맞춰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직전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하나는 미켈란젤로의 걸작인 성시스테나 성당을 VR HM으로 만들고요. 또 하나는 이 불멸의 조각상. 여기 가서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각상을 3D 스캔하거나 정교한 모델로 만들어서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을 해서 조각상을 보는 겁니다. 피렌체 가지 않고도. 그래서 여러분들 동대문 K-팝 가면 디스트릭트 만든 빅뱅 나오고 싸이 나오는 홀로그램 공연을 보시는데 문제가 정면에만 이렇게 싸이가 나오지 옆이나 뒤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프로젝션 반사 방식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360도 홀로그램이 안 되거든요. 심지어 여기 애틀이나 다른 때 홀로그램 연구하신 분한테 홀로그램 360도 언제 되는 걸 들어보면 박 선생님 15년 뒤니까 홈도 보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봤던 이런 아바타에 나오는 이런 어떤 360도 홀로그램이 이렇게 되나? 스타워즈 에피소드는 스타워즈가 72년에 영화 개봉했을 때도 360도 홀로그램 영화에 나왔거든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가 기술적으로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홀로그램은 기술적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홀로그램은 HMD를 쓰고 약간 홀로렌즈하고 좀 비슷하면 좀 다른데 이 다비드상이 없는 공간에서 버츄얼로 나와서 이 조각상과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다비드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미켈란젤로 프로젝트는 VR 프로젝트이면서 혼합현실까지 동반한 그런 기술 베이스의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미켈란젤로 작품이 크게 조각과 회화로 대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전시장에 가지 않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증강된 가능성을 버추얼을 만들어서 360도 어느 공간에서도 다비드 조각상을 볼 수 있는 피렌체를 꼭 가지 않고서도 디지털 뮤지엄에서 볼 수 있는 그렇게 했고요. 근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조금 더 냈어요.
그대로 카피해 오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저기 뭔가 미켈란젤로가 생각하지 못한 걸 뭘 한번 넣자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원판입니다. 500년 전 그대로 만들고요. 저 다비드상은 조각은 누구랑 싸웠는데 그 누구가 누구지? 골리앗이거든요. 그래서 골리앗도 만들어보자. 근데 골리앗은 왜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안 했는가? 시간이 없었을까? 아마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생각했던 걸 확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시장에 HM들을 딱 써서 다비드 조각상을 이렇게 보다가 나레이션에서 당신이 뒤를 돌아보면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보이실 겁니다 라고 해서 뒤로 딱 쳐다보니까 다윗을 잡아먹을 듯한 골리앗이 이따만 창을 들고 서로 대적하는 모습까지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연구하는 그 팀원들이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델을 만든 다음에 3D로 모델을 만든 다음에 3D 데이터 나오니까 3D 프린팅으로 조각상을 만들어서 피렌체상 옆에 같이 다 많이 두자.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작업 가지고 아날로그까지. 어쨌든 요거는 미켈란젤로가 생각을 했지만 실제 자기 조각에서 500년 전에 하지 못한 어떤 콘텐츠의 확장을 이 프로젝트에서 그래야지 또 이 다비드 상이 돌팔배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단 우스꽝스러우면 안 되겠죠. 이 모습이 게임 캐릭터처럼 나오면 안 되고요. 아까 다비드 상처럼 뭔가 좀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거기에 또 물론 미켈란젤로가 다시 나타나서 조각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그런 어떤 예술성 가치 있는 그런 조각으로 가상 조각입니다. 도철 조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석굴암은 작년까지 HMD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지금 대중을 위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미켈란젤로는 올해 하고 내년까지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아마 미켈란젤로 VR 전시를 할 것입니다. 아직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고요. 콘텐츠 진흥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시 10분, 주어진 시간 2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그럼 향후 VR 계획. 그러면 미켈란젤로까지 왔습니다. 석굴암은 과거, 석굴암하고 마루대는 과거, 그리고 미켈란젤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2016년이고요. 그럼 내년에는 뭘 할까? 근데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아직 저희가 예산 계획 세운다든가 어디를 한다든가 이건 잡지 않고요. 요거는 또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또 여러분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와 관련해서 영감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한 장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맞추시는 분 제가 이거 문해점 VIP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를 묘사하고 있는지 설명을 네. 고층 빌딩 그거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고층 빌딩은 어디 고층 빌딩이? 그 빌딩이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요? 어떤 빌딩인지는 그러면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고층 빌딩 두 개를 네. 줄을 타기 해서 넘어가는 그 장면 같은. 빙고입니다. 빙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영화 보셨어요? 이겁니다. 하늘 건 남자인데요. 어떻게 요것만 달라보고 이걸 맞출 수 있나요? 저 영화를 보셨나요? 아니 예고편만 봤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하늘 건 남자들의 이거를 왜 제가 가져왔냐면요. 작년에 개봉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흥행 성적이 좋지는 않았고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 영화하고 가상현실의 랑데부가 되게 활발한데 특히 헐리우드 영화 마션 그 다음에 그 스타워즈 나오고 나서 영화 개봉 동시에 HMD 같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영화의 한 부분을 뽑아 쓰는 게 아니라 영화하고 다르게 기획을 하고 360도 판도에도 다르게 기획을 합니다. 자, 이 영화는요, 아까 저 잘 말씀하셨는데 1976년 8월에 프랑스의 한 전예술가가 9.11 폭파됐던 이 뉴욕의 상징인 월드 트레이드 빌딩 두 개를 사이에 줄을 얹고 퍼포먼스를 벌였는데요. 이것을 헐리우드 소니 픽처에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하늘을 걷는 남자. 유명한 배우하고 다크나이트의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전반부는 프랑스에서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걸 열심히 연습하고, 후반부는 뉴욕 경찰이 몰려와가지고 판에 들어 숨어가지고 줄 연결해가지고 자기 그 동료들하고, 이거는 저 뉴욕시의 허가 안 받고 몰래 하는 건데, 영화 보면 막 경찰이 와가지고 내려가고 막 그러고, 하여간 나름대로 되게 의미 있는 영화인데요. 이게 VR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 소니 영화사에서는 VR도 같이 제작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Take a look at the demonstration from our sister company, Sony Pictures Entertainment. People ask me, why do you risk death? For me, this is life. Now it starts. Oh my god, I actually don't think I can see that. So scary. 예, 문화재하고 조금 확장을 해서 영화 쪽이 있는데요. 근데 헐리우드에서 영화 만들어지고 이 HMV VR 콘텐츠가 많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작년에 히말라야에서 그 CJ에서 사실 마케팅을 한번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 지금 하늘을 걷는 남자처럼 영화 만들기 처음에 그 영화 제작진하고 같이 히말라야 가서 로케이션을 같이 360도 찍고 하지 않고, 영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컨버팅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좀 임팩트가 약해서, 어제 앞으로는 이 HMD가 영화하고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고요. 가장 선구적인 게 바로 이 하늘을 걷는 남자가 아닌가. 하늘을 걷는 남자는 이 소재 자체가 HMD랑 잘 궁합이 아주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그 우리나라 몇 가지 액션 영화들도 VR을 만들었는데, 모든 영화가 다 VR이 필요는 없고, 영화의 어떤 한 모티브 소재가 그 영화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주인공을 체험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그 논리나 소재가 맞아 떨어질 때 더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아직 뭐 확정된 게 아닌데, 지금 이 한복 입은 남자라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끝났던 장영실을 모티브로 해서 장영실이 세종대왕에 있다가 세종대왕의 수레를 만들었는데 수레가 부서져가지고 막 신하들이 타락해서 장영실 죽여라 했을 때,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중국으로 빼돌려서 중국에 가서 중국의 명나라와 이 명나라 장군과 배를 타고 유럽의 피렌체로 갔다는 그런 어떤 팩션 같은 영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사실 요즘 그 한국 중에서
정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동여왕도 젊었을 때 거기 사막 가고 막 도난 가고 이러지 않았는데 거기는 마치 막 중국 떠돌아가 있는데요. 어쨌든 영화로 이해해 주시고, 근데 그 한복 입은 남자의 장영실이 배를 타고 피렌체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중국 배를 타야 되거든요. 그 중국 배가 1420년에 실제로 중국의 그 명나라 제독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저기 정화 제독이라고 하셨는데 정화에 대해서 잠깐 좀 10초만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명나라 홍관이었는데 네. 명나라 황제의 세계 예전에 마젤란이라고 있었는데 문화예술대학에서 이런 문복학 정치 실제로 마비 벤지스가 정화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책도 냈습니다. 아메리카를 발견.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크리스토 콜럼버스보다 100년 전에 정화 제독이 3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60척의 배를 태우고 전 세계를 돌았는데 미국까지 발견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 배가 120m짜리 배입니다. 물론 영화에서 보면 캐리비안 해적처럼 이렇게 CGV가 와 엄청난 배가 오는데 사실 이 영화라는 게 어쨌든 아무리 스펙타클해도 관객이 앉아가지고 와 배 크다, 와 폭풍 막친다 까지지 실제 이 배의 마스트에 올라가지고 360도 보면서 인도양을 다닌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아프리카를 간다든가 이런 사실 임팩트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늘을 걷는 남자 보면서 느낀 게 그 영화의 어떤 만들고 나서 프로모션도 되고 영화의 어떤 그 프리퀄이라든가 예고편이라든가 혹은 마케팅에서도 이 영화와 가상의 실은 잘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영화는 내년에 개봉이 예정됐지. 자, 그래서 또 여러분 거북선 하나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특히 그 김한민 감독의 명량 때문에 저도 돈 주고 명량을 5번 봤거든요. 봤는데 거북선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거북선이 싸우진 않고 맨 마지막에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영화 보면서 내가 진짜 거북선 쌍문이 돼갖고 저 안에 들어가서 지금 거북선 내부를 이렇게 모델을 했는데 포를 쏴서 진짜 외손을 박살내고 싶은 그런 느낌. 물론 이순신에서 많이 느꼈는데 그럼 어쨌든 일반적으로 감독이 기승전결을 만들었던 그냥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근데 약간 그 시뮬레이터 개념도 볼 수 있고 테마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거북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에 지자체 치고 거북선 모형 안 만드는데 한 군데도 없거든요. 어디가 다 모형이 다 있어요. 근데 그냥 모형이 있고 들어가면 마네킹 아저씨 이러고 있고 80년대는 그게 많은데 21세기는 그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렇게 시도하는 게 없는데 자, 거북선이 있어요. 내가 이순신 밑에 부하 장교이 돼서 거북선에 타서 실제 외국인 총을 막 쏜다든가 거북선 위로 막 외국인 도선에서 칼질을 한다든가 막 아까 보신 것처럼 외군의 배를 부딪힌다든가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스펙트럴하게 뭘 그런 그 진짜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느낄 수는 없을까. 그래서 다큐멘터리라고 썼긴 했지만 저게 맞지는 않고요. 어떤 역사 체험형 분야 석굴암은 그냥 문화재를 투어하는 개념의 조금 그 관광형 VR이고 이런 거 같은 건 약간 시뮬레이터형 VR. 또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될 게 가상현실의 문제는 한 사람이 HMD라고 있습니다. HMD 문제는 한 사람이 혼자 바꿀 수 있어. 근데 거북선 같은 경우는 승조원이 한 12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20명이 동시에 HMD를 쓰고 이 거북선 안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5명이다. 너는 호수, 너는 노수, 너는 운전수 이렇게 팀 VR 역할을 해서 동시에 거북선을 타고 미션을 주고 마치 우리 리니지 게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MMORPG 게임처럼. 근데 온라인 게임은 4대3의 모니터에서
가상 캐릭터가 들어가서 싸우는 경우고 이런 것은 1인칭이 돼서 거북선의 전투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논의를 최근에 들은 바로는 그 명량의 제작사인 김한민 감독님 측하고 그 다음에 그 명량의 CG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쪽에서 다음 영화의 한산을 위해서 이런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긴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하고 좀 다르고요. 영화를 위한 건데 시뮬레이터로 가면 VR 테마파크고 영화 쪽으로 가면 어떤 그 HMD와 영화를 결합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중국에 가면 진시황릉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시황릉은 2006년에 그 성룡하고 김희선주의 그 신화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신화 쓰고 부제가 진시황릉의 비밀이라고 딱 써 있어서 제가 극장에 가가지고 야, 부제가 진시황릉의 비밀이면 영화 속에서 진시황릉이 나오겠지 했는데 가서 봤습니다. 진시황릉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진시황. 진시황릉은 사마천 사기에 황릉에는 어떻고 수군이 흐르고 누구에다가 화살이 날라고 했는데 너무 SF처럼 황당한 진시황릉을 만들어서 엄청 실망했습니다. 물론 영화니까 용서를 하는데요. 진시황릉은 서안에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 거대한 그 황제의 무덤이기 때문에 발굴을 좀 나중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굴하려면 능 자체가 경주처럼 그런 규모가 남산만 하거든요. 그럼 거기를 뭐 진공으로 하려면 다 막는다든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니까 300년 뒤에 발굴합니다. 300년 뒤에. 그러면 자, 진시황릉 300년 발굴하면 네, 진시황릉의 내부의 상상도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죽고 여러분들 손자의 손자쯤 돼야지 진시황릉이 발굴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살아있는 우리들은 사실 진시황릉은 못 보고 죽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발굴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릉 내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지난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독일팀에서 지자계 탐사도 했고요. 그래서 이 진시황릉 내부를 물론 300년 뒤에는 실체가 나오겠지만 가상현실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든가 시간을 극복한다든가 그러면 진시황릉이 현재까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진시황릉 내부를 탐험하면 어떨까? 물론 300년 뒤에 발굴된 모습하고 VR로 만든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역사적, 고증적, 고고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탐험하는 VR로 만든 이 자체가 저는 단순히 역사 공부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역사, 히스토리 테마파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버전 1.0 만들었다가 20년 후에 그 진시황릉에 대한 어마어마한 연구가 나오면 또 버전 2.0으로 VR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아는 가상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분야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문화유산에 적용을 했고 올해 미켈란젤로를 했고 훗날 다른 많은 전문 연구자들과 이런 쪽의 가상현실도 좀 고민을 하겠다는 것, 또 그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제 주어진 시간 1시간 30분이 끝났고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프롬 그 HMD 설명하시던 그 표 스킵하시기 한 장 있는데 네네. 거기 아까 시야 각과 범위에 대한 네. 그림 좀 다시 좀 보여주시면 네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제가 어디
선생님 말씀하신 뭔지가 알겠고요. 요거네요. 예. 그 중례는 요랬는데 이제는 오큘러스가 더 시각을 많이 커버한다는. 제가 오큘러스 나오기 전에 그 앱슨 사건을 보니까 걔네들은 그 혼자만의 영화라고 딱 쓰니까 요 앞에 요 LCD로 영화 보는 그런 HMD로 한 거와 오큘러스의 비교표입니다. 자,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 역시 VR 쪽에 이제 영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네. 그러니까 360도라는 공간을 이제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네.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 프레임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어떻게 어텐션을 계속 유지하고 네. 그리고 그 사운드 환경을 또 만들까 이런 것들이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계속 시츄에이션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1인칭인 주인공 시점에 이제 체험형 콘텐츠도 있지만 네. 또 3인칭 관점에서 카메라 관점에서 보면 그 두 가지 시점이 계속해서 포인트 오브 뷰가 바뀌기 때문에 네. 그것에 있어서 이제 그 뷰어들의 이제 컨티뉴이티에 대한 어떤 감각, 프로젝트에 대한 감각이 계속 끊임없이 바뀌거나 네. 연속이 끊기거나 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 저런 이제 그 현재 연구된 이제 우리 프레임에 대한 개념이나 네. 어텐션의 어떤 화각, 시야각이 있다면 지금 연구원님께서 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시면서 네. 그 뷰어들의 어떤 시선의 어떤 그 범위랄까요? 시선을 붙잡아두는 방식이나 그 것들을 설정하는 어떤 것에 대한 이제 경험들이 있으신지 연구된 어떤 논문들이 있으신지. 네. 그 사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사실 문화기술대학원에서 7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했지만 전공은 사실 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기술사를 전공했고요. 사실 기술적인 거는 솔직히 잘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솔직히 기술적인 거는 사실 잘 모르고요. 대답은 제가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 모든 프로젝트 제가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만들든 선생님 말씀하셨던 HMD든 엔지니어가 필요하고요. 스토리텔러가 필요하고요. 컨텐츠 제작자가 필요하고요. 선생님 말씀을 지금 답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HMD를 5개를 만들고 5번에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엔지니어들은 내가 이렇게 잘 만들면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환호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엔지니어들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시장에 설치, 노가다도 하고 심지어는 쓸 때 아침 먹고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관객 반응 보는 게 일입니다. 그러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일반인들은 제가 어땠어요? 하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HMD를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보다 한 바퀴 돌면 완전히 그 1인칭으로 몰입되니까 와 정말 실감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지럽다. 아직 그 작년까지만 해도 오큘러스가 됐든 뭐가 됐든 소비자 버전이 안 나왔었거든요. 물론 올해 오큘러스 리프트 3가 나왔는데요. 작년, 재작년 불완전한 HMD 디스플레이 가지고 너무 성급한 전시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구토를 유발하거나 어지럽거나 몸에 어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닌데요. 일반인들은 어지럽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씌워주면 이분들은 HMD는 아니까 어지럽다는 얘기 별로 안 하고 이 하드웨어의 한계를 아시거든요. 왜 이렇게 흐려? 지금 HMD가 문제가 선생님 지적하셨듯 360도를 커버해서 몰입성이 뛰어난 건 있으나 지금 문제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뭐 아까 뭐 미켈란젤로는 뭐든 할아버지든 어지럽습니다. 흐립니다. SD이고 그리고 어지러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HMD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런 어떤 컨텐츠 기술에서 이런 흔들림을 보정해 준다던가 잡아준다던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속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럭키 팔마라는 18살짜리 천재가 기존의 엑선에서는 영화를 혼자 보는 개념으로 500인치 스크린 앞에 있던 HMD 여기에서 오목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300초 튼 거는 되게 혁신적인 거지만 거의 수반되는 어떤 어지럼증하고 해상도는 앞으로 하드웨어 기술이 좀 더 보완을 해야지 일반인들한테 선뜻 권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콘텐츠들도 사람들한테 어지럽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HMD에 불문율이 있어요. 3분 30초 넘기지 말자. 3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어지럽증 나오고 아무리 막 이거 석굴암 저기 그 만월대 처음에 만들어서 편집을 끝냈는데요. 12분 나왔거든요. 누가 12분을 해서 그걸 4분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우리는 막 이것도 보여주기 해서 만월대 HMD 씬 만들었는데 그거 누가 봅니까? 씬 보면요 오바해서 나거든요. 그래서 4분으로 확 줄여서 우리가 뭘 보여주기보다 관객이 이걸 쓰는 사람이 이거를 답답하거나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콘텐츠 제작자가 고민하는 문제고 이 HMD 시스템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고 좀 더 성능 향상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건 아마 한 내년이나 돼야지 좀 더 그 일반인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HMD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의 LG든 중국 제품이든 삼성이든 오큘러스든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상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두 가지 질문만 좀 더 받겠습니다. 예. 저도 약간 기술적인 부분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기는 한데요. 예. 일단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어지럼증 같은 거는 저 이번에 그 S7 VR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네. 이제 그 프레임 레이스가 좀 빨라지고 이제 센서에서 오는 것도 빨라져서 좀 어지러운 건 많이 없어졌는데 네네. 해상도 문제는 뭐 여전히 아직 눈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좀 프리다는 생각을 받았고요. 네네. 뭐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지금 원하시는 컨텐츠가 걸어다니면서 어딘가를 보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비디오 시스템 타입은 바깥의 외부를 못 보니까 혼자 아주 평평한 데서 걸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울퉁불퉁한 데서 있으면 사실 되게 위험한 문제일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대안으로 옵티컬 시스템을 뭐 각벽을 보고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아까 이제 바깥이랑 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이 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저 선생님 그 질문 하실 줄 알고 그 질문에는 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워킹 했는데 안 보이는데 가다가 이거 넘어진다든가 할머니가 하다가 엎어진다든가 이러면 그 시스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현장에 있어서 불편하다거나 사고를 유발한다 보면 그건 연구실에서 끝나야 되는 거지 대중하고 맞닥뜨리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두 사람이 있다가 저랑 충돌합니다. 제가 이거 할 때 뒷사람이 짜증을 엄청 냈어요. 그만 좀 보시죠. 그렇다고 여러 명이 하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면 서로 부딪히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구형에 책에 놓고 가운데 원탁 딱자를 돌아서 일정 동산으로 빠질 때까지 안전하게 하는 어떤 이거는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VR 기획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시죠. 기술적으로 여기다 네. 디스플레이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거대한 원판을 뒀어요. 그래서 요 좁은 길로 쭉 지나가서 누구랑 충돌하거나
어디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돌아오는. 그리고 한 사람 보면 지루하니까 55인 TV에서 아, 저 사람 저 친구가 보는 게 이 영상이구나는 웨이팅하는 분들도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포셔널 트래킹 센서를 통해서 이게 원형의 왕눈입니다. 그 공문을 이 사람이 돌고 있는 그런 워킹 VR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설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동선을 사람들에게 안배하고 그리고 저렇게 갖고 가면 학예사들이 아니면 테마파크에서 우리 사람 빨리빨리 소화해야 되는데 저거 지체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주문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디펜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VR 설계할 때부터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 설치돼서 사람들에게 어떤 반향을 주고 또 하루에 몇 명을 소화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건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저거의 그 창조자의 의도나 기획과 동선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는데요. 예,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 질문하실 줄 알고 영상을 딱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저기 먼저 저는 실제로 가상 캐릭터와 실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 체험할 수 있는 컬렉션한 쪽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서 미켈란젤로의 예를 들어서 것처럼 미켈란젤로와 어떠한 인터랙션이 일어나면 어떨까. 그러니까 실제로도 비슷한 작업을 했었을 때 사람들한테 씌워보면 일단 한번 쳐보거든요. 캐릭터를 많은 사람이 캐릭터가 만약에 미켈란젤로가 앞에 있으면 일단 사람이 한번 쳐보려고 하거든요. 쳐본다는 건 건든다는 뜻인가요? 예, 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어떤 가상 캐릭터와의 인터랙션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까지의 인터랙션이 물론 실제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이런 데까지 가면 좋겠지만 기획 같은 걸 해보고 싶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체험, 그러니까 실제 캐릭터와의 체험을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까지 생각을 해보셨던 적이 있었는지. 석굴암 할 때는 VR 초창기라서 석굴암에 김대성이 나와서 그 지르기 한까지는 혼자 먹었고요. 지금 아까 그 미켈란젤로는 이제 VR의 세션 3니까 미켈란젤로 NPC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제안 준비하면서 전 세계 그 연구상을 뒤져봤는데 아직까지 NPC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모피어스의 썸머 레슨 보면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예스 노 정도 왔다 갔다 하지. 그 너 오늘 뭐 먹었니? 하면 나 오늘 피자 먹었어. 이거 안 되거든요. 사실 미켈란젤로도 그런 미래는 궁극의 AI,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모든 질문을 다 하면 모든 걸 다 받아주면 좋겠지만 그럼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수많은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고 지금 미켈란젤로는 저희가 아직 VR 시나리오를 완전히 확정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 다가서면 반응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다가 너 왔어? 하면서 설명하는 정도라든가 조금 더 인터랙션이면은 여기 질문하세요 하면 1, 2, 3, 4 써가지고 질문이 다르잖아요. 선택했을 때 인식하는 어떤 로지컬 시팅적인 그런 거고요. 아직 저희가 AI 쪽하고 이 VR을 아직 접목을 못했고 그건 AI 전문 집단이 붙어야지 되지. 이거는 사실 기존에 있는 기술을 붙이는 거지 되게 R&D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서 앞으로는 뭐 내가 이순신을 만나서 어떤 질문을 다 해도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를 주는 그런 형태의 가상현실이 되지 않을까. 인물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미켈란젤로는 거기에 아주 초초보적인 형태 정도. 썸머 레슨 정도? 썸머 레슨하고 좀 다르겠죠.
모비어스죠. 거기는 또 연예인 캐릭터가 나오는 소니에서 만든 모비어스죠. 근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누가 어떻게 보여주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네. 뭔가 문화나 예술이 대부분 결합될 때 콘텐츠적으로 원래 소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보여주신 걸로 봐서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계획하는 분리한 조각이 있으면 어떨까 상상을 우리가 했었는데 그 조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존재는 아시죠? 네.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네. 혹시 가상 VR로 그 조각을 표현해 보신다고 하실 때 네. 조각을 표현하실 때 소스 같은 걸 어디서 가져오실 때 예, 저기 정말 프로젝트는 저한테 담비 같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만든다고 사람들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대답을 끝으로 예. 다른 지속을 허용했어요. 여기까지는 허용이 돼요. 자, 그런데 좀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 피렌체에서 그 미켈란젤로 무덤에 가갖고 무덤에서 시체를 파와서 프랑켄슈타인 넣어가지고 다시 너 500년 전에 이것도 만들었으니까 골리앗 만들고 죽어 해갖고 조각을 해놓고 남기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타임머신 타고 미켈란젤로 납치해서 죽기 전에 그 골리앗을 만들고 죽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결국은 미켈란젤로가 다시 살아와서 저걸 만들어야지 사람들에게 같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했거든요. 이렇게 한들 사람들이 이걸 그냥 하나의 컨텐츠를 받아들이지 이걸 조각하면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하고 동등한 불멸의 예술품이 될 수는 없고요. 다만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다비드가 이거는 구약 성소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유다 왕국의 사울왕 당시에 10대 청년이었던 다비드와 블레셋이라는 국가의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우는 정말 역사적인 현장인데요. 저희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실 골리앗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냥 성화에 나와 있지만 이건 너무 상상했고, 다만 이게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블레셋 분들의 당시의 어떤 메소포타미아의 복장이라든가 당시 부부, 갑옷, 얼굴은 좀 유출을 해야 되겠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10년 전에 영국의 BBC가 예수의 얼굴을 복원을 했다는 게 그게 팔레스타인 어떤 들어가는 그 얼굴에 그 골상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얼굴은 알 수 없고요. 그 당시 복장 정도 아마 그리고 대척되는 사이즈 정도. 그러면 또 당시 중동 학자들한테 좀 자문을 좀 해야겠죠. 복장이지 이 얼굴이 골리앗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 실제로 그 미켈란젤로 작도 다비상은 자기 머릿속의 상상인데 어쨌든 500년대에 이걸 다시 만든다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건 미켈란젤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 걸작품과 반열에 같이 올 수는 없고, 가상 공간에 우리가 만든 미켈란젤로의 원작품의 확장 정도, 그게 얼마나 인정을 받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저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질문이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받고 그러면 정말 고맙고요.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막 연구를 할 때 연구가 어디에 쓰일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학생으로서 논문이 중요하고 논문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고 논문 제출한 후에 이 논문을 누가 읽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이게 그냥 결국은 내 논문이 라면 받침대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현실
현실에 존재하는 이런 기술들 또는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어내는 기술들, 우리 학과에서 만들어내는 개발되는 기술들이 어떻게 실제 굉장히 의미 있는 콘텐츠에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예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계기로 앞으로 연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의미 있는 결과물로 활용이 될 수 있구나, 내 연구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동안 의미 있는 우리의 카이스트부터 서울대까지 의미 있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문화유산부터 영화까지의 그 작업들을 소개해 주신 박진호 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